안녕하십니까? 네, 변시 스파르타 7.0 행정법 강의, 사례형 강의를 담당하는 조홍주입니다. 자, 이번 이제 행정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민사법에 굉장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민사법이라는 것 자체는 계약의 해석론이죠. 계약의 해석론이기 때문에 학설이라든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학에서도 민법은 왠지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를 했겠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이 뿌듯함이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형사법은 재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 형법의 각 조문마다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그다음에 이법성 조각사유, 그다음에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조문에 해당하게 되면 이게 실체적 경합이냐, 상상적 경합이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해내는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과정들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공법만 오면 멘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공법에 오면 왜 멘붕에 이제 쌓이냐면 일단은 학설 공부를 한다는 것에 멘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법은요, 보시다시피 법치 행정이 지배하면서 그다음에 성문법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더군다나 재량 영역에서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있죠. 통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 영역이기 때문에 학설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학설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학설이 필요가 없냐? 이 학설 있잖아요. 학설을 가지고서 다양한 시각들이 서로 충돌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적용되는 행정법 규정이 정립이 된 거예요. 따라서 행정법 규정을 들이대는 거,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행정법 규정을 들이대는 순간 그 학설의 대립을 알고 있다고 간주되는 거예요.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의 대립의 결과물이 현재 정립된 법이에요. 객관적 법. 그 객관적 법 규정과 그 규정의 해석에 대한 판례. 당연히 해석에 대한 판례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이 판례가 없잖아요. 규정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판례가 없으면 이 법 적용,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한 각종의 행정작용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돼요. 사후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판례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사례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학설이 최소화돼야 돼요. 학설이 필요한 지점이 몇 지점이 있어요. 예컨대 음이행소송이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통치행위를 인정할 거냐, 맨 앞부분에. 그 다음에 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서 이게 원고적격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느냐, 대상적격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만약에 그걸 사건으로 보면요, 판례 태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공권으로 봐버리면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배상 그 파트 영역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걸 쓴 학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판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법령이, 부작위 있잖아요. 부작위가 법령 위반일 때, 부작위의 법령 위반을 따질 때 이법성 요소가 법령 위반이냐, 사익보호성이 이법성 요소냐, 손해 요소냐, 그거 따질 때 사익보호성은 절대로 이법성 요소가 아닙니다. 판례하면. 왜? 사건이잖아요. 사건에서는 사익보호성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사건에서. 어디서 따져요? 손해의 범위를 획정할 때 따진다고요, 사익보호성. 직무의 사익보호성의 크기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고요. 법령 위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들이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를 하시게 돼요. 더군다나, 자, 국가배상법 5조 같은 경우 용조물 있잖아요. 그 용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있죠? 그거를 학자들은 기어코 용조물을 공물로 봐요. 공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용조물을 용조물로 봐요. 그러면 공물로 보는 것과 용조물로 보는 차이가 뭐냐? 용조물은 물적 요소인 공물과 인적 요소인 관리자의 의사를 보신다고요. 관리자의 그 과실적 요소를 보는데 그 과실이 주관적 과실이 아니에요. 객관적 과실이에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라는 그 객관적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안전조치 보호 의무라고. 근데 그 안전조치 의무의 그
방어 조치, 안전 조치, 그 조치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럴 때 상대방을 보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영조물을 영조물로 봤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판례 보면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면책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냥 하자가 없다고 해버려요. 근데 교수님들은 면책된다고 하거든요. 왜? 영조물을 공물로 기억고 재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재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거기가 무과실로 이제 접근하죠, 판례도.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못 하잖아요. 이어머니의 접근 이론에서 그거 하더라도. 그래서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아시면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모든 사안포섭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변시에서만큼은 학설을 최소화하고 이 현재 적용되는 행정법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규정 해석에 대한 판례 이걸 중심점으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사례 문제에 대한 이제 정확한 주어진 사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정확한 조문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조문 가운데서 어떤 단어와 주어진 문제의 표현된 문장이 이 판례에 의하여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소술하는 것이 보다 사례의 법학답안 작성인데 바로 조판사죠. 조문, 판례, 사안의 포섭. 조판사. 요 3단계로 이루어지죠. 조문, 판례, 사안의 포섭. 근데 이 조문은 뭐예요? 단어들의 집합체죠. 그럼 이 단어들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주어진 설문에서는 A는 문제가 안 되네. B가 문제가 되겠네. 그럼 C는 문제 안 되네. 그러면 문제하면 이 B에 대해서 이걸 해석하는 판례가 뭐가 있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B를 요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사안의 포섭을 하죠. 그래서 판사의 경우로 사안 포섭을 하는 거죠. 판례 사안의 경우로. 그게 바로 사례행위 법학답안 작성법이에요.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쓰면 점수 나온다. 착각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쓴다고 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썼어요. 무조건 소각화 받아요, 여러분들. 신청권을 원고 적격 단계에서 검토한다고 가시면 행계청 있죠? 행계청이 신청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장 접수해 보세요. 무조건 소각화 나와요. 당연히 무조건 소각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명 항고 소송을 인정해요. 학설에 의하면. 그래서 의무행 소송을 여러분들이 제기해요. 무조건 소각화 나와요.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그 정답은 설령 사람이 바뀌어도 변경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있잖아요. 그 객관적 답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행이필 하우트 행정법 사례형 요거 있잖아요. 요거 페이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약 292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자 1기와 2기에 걸쳐서 이 동일하게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암기하는 도전을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기 때 반을 내고 또 2기 때 반을 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이 쓰시길 바라요. 이거를 이해해서 나의 글로 쓰겠다. 그럼 여러분들 기대하기 힘듭니다. 학교. 그러니까 이 법학은 문제가 지금 제가 나왔잖아요. 정답이 존재해요. 정답. 저는 그 정답을 이 정답은 뭐예요? 판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판례에서 평가하는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저도 당연히 판례를 다 찾아서 이 정답이 맞게끔 저도 글을 썼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글을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아니 옛날에 고시계에서 그런 채점병이 나왔어요. 답안이 천편일률적이다. 아니 법학 답안은 정답에 관한 천편일률적이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냐면 잘못된 오답을 천편일률적으로 썼다라는 게 그 채점병의 의도예요. 무슨 의도? 신림동에서 강사들한테 잘못된 답안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답을 썼으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정답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답을 쓰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야 되고 정답을 쓰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쳐서 1기와 2기에 걸쳐서 동일하게
제가 쓴 동일하게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암기하는 도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에 가면요. 3기에 들어서면, 자, 이 1기와 2기에 걸쳐서 암기한 사례풀이 방법, 이 판례 소개를 통해서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2021년, 2020년, 이 6회에 걸쳐서 이제 법조는 모고를 봤잖아요. 그 문제하고 작년 2021년 변호사 시험 문제를 직접 써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2021년 작년 시험 문제 이전, 2020년 이전 문제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래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2021년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함께 써. 그래서 총 7회였죠. 7회 문제. 이 7회 문제가 3기 때는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써보는 실제 진짜로 내가 시험장에 갔다고 생각하고 이 실전적으로 써보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3기 가서는. 3기 가서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책, 하우트행정법 사례형은 실제 재판 작용을 염두에 두고 사례 문제를 별했어요.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제기 단계, 그 다음에 본안의 심판 단계, 즉 심리와 위법성 판단, 그 다음에 재판 단계, 즉 판결의 종류와 효력 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기록형 학습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선택형 있잖아요. 선택형도 이제 지금은 점점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고, 특히나 선택형은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진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좀 그래도 110개 이상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정답 선지를 암기하면 돼요, 사실. 암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전부 다. 암기하시면 당연히 일정 점수 이상을 맞고 거기서부터 그 암기가 끝난 지점부터 확장시켜서 계속 플러스 알파로 점수를 계속 올려가는 공부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하겠다. 제가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기에 있어서만큼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준비생이라면 당연히 이 암기 파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세요. 기출문제는 다 외우셔야 돼요. 기출문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선택형은 시험 문제, 교재를 안 쓰기 때문에 시중에 너무나 좋은 교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강사 선생님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단 OX를 선택하든 아니면은 문제로 돼 있는 걸 선택하든지 간에 딱 선택해서, 이게 암기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기출문제 암기가 끝났다. 그 다음에 모고. 하여튼 그 법조는 시험 문제든 아니면은 변호사 시험 문제든 기출문제 암기가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 선택해.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유형의 문제집이라도 한 권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확장을 시켜놓으세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점수에 당연히 도달합니다. 공법, 특히 행정법은 주어진 문제 속에 정답이 들어있는 과목입니다. 주어진 문제 속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회피하면서 자기 논리, 자기 생각으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정답만 맞추면 당연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문학판검이 아니에요, 목차가. 문학판검은 논문 목차예요. 아니, 목차를 쓰고 밑에다가 또 문제점 또 쓰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목차가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교수님들 채점병에. 참으로 친절한 답안이 많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건 못 쓰는 사람이 쓴다고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목판서예요, 목판서. 뭐예요? 목차, 판례, 소견. 목판사 해도 돼요. 목차, 판례, 사는 경우. 이게 사례풀이 목차거든요. 그러니까 학설이 대부분 다 빠져요. 그래서 진행되는 풀이 방법을 저와 함께 익혀 나가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얻어 나가셔서 이 허들, 이 시험을 수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그냥 허들. 수석하면 뭐예요? 허들이 이렇게 했는데 수석은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쳐야. 그러지 마세요. 정말 세계의 기록은 뭐예요? 이렇게 간신히 뛰는 거죠. 옛날 류시양처럼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탁 나가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변호사 업계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격적인 이 향기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을 얼마만큼 내 편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거기서는 인간관계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인간관계 맺지 마세요. 여기서는 인간관계가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최소한 밥 먹을 때, 그다음에 공부할 때 잠깐 고독을 대시지 않는 한은 고독을 잠깐 회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간관계를 맺고서 실제 이제 이 업계에 가서 필드에 가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소양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빠른 시간에 이게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요것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논리가 통통통 튀기 때문에 내가 잘 그걸 논리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 하우투 행정법 답안 작성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답안 작성하는 방법으로 행정법 전체를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사례형 답안 작성법에서 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건데 요거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요것도요. 이 행정법이라는 게 시험적으로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요게 이제 200페이지 정도 돼요. 200페이지 안에 행정법의 모든 테마가 다 들어있어요.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하시면서,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법원행시, 5국공채, 입법고시에서 이렇게, 특히 경찰 승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축약적으로. 왜냐하면 13줄, 13.2줄이 여러분들은 1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32줄이 여러분들한테는 1점이에요. 1.32줄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행정고시, 요공채는요 32줄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3.2줄당 1점. 그러니까 뭐요? 3분의 1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요게 사례형에서 쓰는 이 글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생략되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건 들어있다고 봐. 이렇게 글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 안에 내재적으로 내재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두 권을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이고,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요것만 달달달 외워버릴 거야. 그러면 요것만 달달달 외우셔도 돼요. 달달달 외우시면 터져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변시 스파르타 7.0 통해서 저와 함께 공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였습니다.